제가 드릴 말씀은 마이크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 네. 네. 저 선생님 요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 아니면 뭐 역동적 복지국가든 아니면 북유럽식 복지국가는 현재보다 수준 높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세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향은 다들 좀 쉽게 방향성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조세가 이제 공평하게 거쳐져야 한다라고 할 때 수평적인 공평성과 이제 수직적 공평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공평성은 소득이 이제 똑같은 사람은 세금을 똑같이 낸다. 그다음에 수직적인 공평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낸다. 뭐 이런 것들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조세 제도는 공평성 면에서 아니면 조세 정의 면에서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평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세수를 많이 걷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복지의 재원으로 쓴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 증세냐, 보편 증세냐. 작년에 정부에서 세제 개혁을 하면서 그때 소득이 이제 연간 3,450만 원 이상인 사람부터 소득세를 좀 더 내게 하는 그런 개편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중산층 아니면 중산층까지 다 세금을 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고소득층이 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보편 증세냐, 부자 증세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중요한 논쟁이 뭐가 있냐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세를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낼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보통 이제 진보적인 진영은 부자 증세, 선부자 증세, 후보편 증세 여기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사실은 까다롭거든요. 그럼 소득이 연간 1억 이상이면 부자냐, 8천만 원 이상이면 부자냐, 그럼 내가 7천만 원이면 부자가 아니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증세라고 하는 선부자 증세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가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조세 개혁으로 이렇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앞부분에서는 그 조세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세 개혁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배경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재정 구조, 조세 구조의 큰 틀을 한번 보시면 자, OECD 국가의 주요 재정 지표입니다. 자,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제가 따로 자료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거를 이렇게 노트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각 표에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간단한 거는 그냥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세 부담률은 소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소비세하고 같이 우리가 보통 내는 조세가 GDP 대비로 몇 %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국민 부담률은 그 세금에다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더하는 거, 그러니까 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OECD 평균이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한 25%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19.3% 정도 돼서 5%포인트 정도 GDP 정도로 작고요. 그 다음에 국민 부담률을 보면 OECD 평균이 GDP 대비 33.8%인데 우리가 25% 정도 해서 8% 정도 작으니까 이 사회보장, 사회보험 이 부분에 있어서도 GDP 대비 한 3%포인트 더 작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재정 지출은 뭐냐면은 이 국민 부담, 그러니까 조세 거둔 것하고 사회보장 기여금 거둔 것하고 합쳐서 이제 재정 지출을 하는 건데 이 재정 지출에
복지를 포함한 뭐 여러 가지 국가, 그러니까 정부가 일반 정부가 행하는 모든 지출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정 지출 안에 국민연금 뭐죠 수혜, 국민연금 국부금 이거 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 부담률하고 재정 지출 간에 어떤 경우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보통은 차이가 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 부담을 가지고 재정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 차이가 왜 발생하냐면은 하나는 세외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이외에 다른 세외 수입인 거죠. 참 세외 부담이 아니라 세외 수입이 있고 또 하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적자로 조달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 부담률하고 재정 지출이 한 5%포인트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적자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적자가 뭐 1%, 2%.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거의 세외 수입이 많은 거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2010년 데이터인데 2010년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 아니 국제위기 와중에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하여튼 그 격차가 그렇게 난다는 거. 2010년이라는 거 명시해야지 좀 오해할 수 있겠는데 진짜 금융위기 시기에. 예, 여기 밑에 차이가 많이 2010년이라고. 나니까. 예. 아니 근데 다른 해를 봐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외 수입이 좀 있고요. 세외 수입이 뭐예요? 근데 여기 사회보험료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세금도 아니고 사회보험료가 아닌 게 뭐 뭐죠? 과태료, 아, 예, 그게 꽤 돼요. 핀란드에 그러니까 뭐 백만장자들은 운전면허 뭐 그런 것도 운전 있고, 예. 그렇죠. 위반하면 뭐 그다음에 엄청 뭐 때린다는 그런 정부 재산 사용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가진 자산에서 또 수익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그 해에 갑자기 뭐 민영화를 한다라던가 이러면 이제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 세금이나 사회보장 부담금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정부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부채를 발행한 그 부분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재정 지출에서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14.4% 정도 작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거의 대부분 복지가 이만큼 작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내려와서 이게 이제 회원국의 이제 재정 지출 구조를 본 거거든요. 이걸 지출을 기준으로 본 거니까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GDP 대비로 본 것인데요. 이걸 보시면 여기 이제 GDP 대비로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을 3.7%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복지 지출이라고 하면은 이 사회보장하고 이 보건하고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회보장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아는 그 복지 세 가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그다음에 보육, 뭐 육아, 뭐 이런 거, 보육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쳐 보시면 우리가 4%라 치면 2009년 기준으로 한 GDP 한 8% 정도 복지를 했다라고 친다면 OECD 같은 경우에는 6.4에다 15.5 더하면 상당히 꽤 많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다시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정 지출이 상당히 적은데 한 15%, 1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대부분 복지가 적기 때문이고, 경제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경제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이 GDP 한 10%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한 22% 정도 하는 거니까 많이 아시지만 이렇게 많이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 밑으로 봐야 되죠. 밑으로 죄송해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재정지출 사이즈 전체에 대한 거고, 이거는 GDP 대비로 보는 거거든요. GDP 대비로 봐야지 더 맞는 것이, 비교가 더 맞는 것이어서, 그래서 경제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당연히 국방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재정 그 복지 지출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 및 조세 정책의 불평등 완화도나 빈곤 감소도가 상당히 작다. 여기에 이제 한국이 이제 가장 위에 있고요. 이게 불평등 감소도이고 이것이 이 빈곤 감소도,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으로 얼마나 빈곤이나 그다음에 불평등을 감소시키는가, 그것을 진위계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거거든요. 진위계수가 몇 % 포인트 줄어들었는가, 그러면서 작다. 이것도 이제 다들 짐작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오늘의 주제는 조세정책 발표긴 한데 이게 이제 복지정책하고는 따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복지정책을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제 스웨덴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많이 걷어서 많이 쓴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걷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쓰는가, 쓰는 구조의 문제도 중요한데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사고 대응적인 지출, 그러니까 일단 빈곤해지거나 어떤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주는 복지보다는 어떤 근로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복지를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북유럽식 복지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득 대책, 예를 들면 이 노동시장 지출이 근데 이것도 제가 이거를 GDP 대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왜곡이실 수가 있어요. 스웨덴 자체가 워낙 지출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 표는 지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이기 때문에 좀 왜곡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동시장 지출, 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직업 훈련이죠. 훈련을 얼마나 시켜주느냐, 아니면 얼마나 직업을 알선해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전체 대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한 8.3% 한다. 근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재정지출 규모 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GDP 대비로 하면은 이게 이제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하고, 이 미국이나 영미 국가들은 이 사고 대응적 지출이 좀 많다. 사고 대응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빈곤해진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이 사고 대응적 지출이 많아서 복지 시스템 자체가 좀 영미식으로 되어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근로능력을 키워줘서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 빈곤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기초생활보장 제도 자체가 좀 허술하잖아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쓰는 돈 자체가 작은데 그 돈 자체를 사고 대응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빈곤한 사람들한테 잘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복지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전체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하고 사이즈를 키워서 이것을 어느 곳에 쓸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볼게요. 복지 수준 비교 위에서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율이 매우 빨랐다. 그래서 연평균 14.7%로 OECD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놀란 거는 이미 복지가 많이 되어 있는 OECD가 저희 한 반 정도로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일이었더라고요. 우리야 뭐 워낙 복지가 낮은 수준이니까 2000년 들어와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화돼서 복지가 막 확충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OECD는 이미 확충이 된 상태인데도 그랬다는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공공 복지 지출의 증가, 뭐 그다음에 향후 전망,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곧 선진국을 따라잡는다. 이게 또 다른 논리거든요. 그래서 곧 따라잡는 게 언제냐 보면은 2040년이 되면 미국, 캐나다 수준에 도달하고 2050년이 되면 OECD 평균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돼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내려오면 소득이 18,000불일 때 우리가 현재 한 18,000불 조금 이거 말고 그 밑에 여기 고령화율 보통 한국이 뭐 복지가 덜 수준이 좀 낮은 거는 고령화율이 다른 나라보다 아직 진전이 덜 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한 11.3% 정도 이게 2010년, 뭐 2011년 자료인데요. 이런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들이 고령화율이 11.3%였을 때 얼마나 복지 지출을 했는가 이것도 많이 인용이 되는 편인데 이제 보수적인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이제 주로 어디를 강조하냐면 일본, 뭐 미국 이런 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은 11.4%, 13.5%였다. 한국도 지금 한 8%, 9% 하니까 그다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OECD 국가들을 다 통틀어서 보면 평균적으로 고령화율이 이제 11.3%였을 때 복지 지출이 GDP 대비 16.3% 정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한 8% 정도 8%포인트 GDP 대비 덜 하고 있다 치면 현재 복지로 뭐 연간 뭐 100조 정도 쓴다 뭐 이렇게 왜냐면은 우리 GDP가 지금 한 1,200조 되나요? 1,100조 뭐 1,200조 사이잖아요. 1,400조. 그 정도 돼요? 1,400조가 돼요? 1,200조였던 게 2012년 1,400조에 벌써? 1,350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직 이제 그 복지 지출 데이터가 복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2011년, 12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한 2,100조 정도 된다 치면 한 9% GDP 대비 9%를 복지에 쓴다라고 얘기를 그때 했거든요. 그러면 한 100조 정도 쓰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8% 포인트 좀 작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90조 정도 더 해야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냥 평균이 아니라 이제 고령화율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복지 수준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경제 발전 수준하고, 그러니까 복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경제 발전 수준하고 복지가 얼마나 필요하냐, 고령화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비춰서 봤을 때 우리가 한 GDP 대비 OECD 평균, 북유럽이 아니라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GDP 대비 한 8%나 9%, 10%이 정도 부족하다. 이건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한 그리고 좌나 우나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보수적인 이 복지학자나 재정학자들도 다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있어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복지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천천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진 않는다. 하자라고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나중에 혹시 궁금하실까 봐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재정구조 현황을 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 수준이 현재보다 이렇게 확 80조? OECD 평균이라고 치면 근데 그것조차 바랄 것까지는 없고 한 3, 40조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박근혜가 그 대선 당시에 이게 다 찍히는 거니까 말조심을 해야 돼서 박근혜 대통령 이거 기록으로 이거 남기면 안 돼 이거. 박근혜가 아유 정세 부장님은 피렘이라 안 잡아가요. 걱정하지 마요. 기록으로 남기면 안 돼. 여기 잡아가서라도 딴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당고 하여튼간 대통령 되고 나서 그 135조짜리의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135조에서 여러분 그게 이제 135조가 다 복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한 75조인가 76조 정도가 민생 안정에 관한 거예요. 135조라는 게 그 돈만이 아니라 기존에 100조 하는 거에 추가해서 135조를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것조차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한 76조인가 이게 이제 복지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순수하게 복지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복지가 아닌데 이상한 것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민생 안정. 어떤가요? 뭐, 길 닦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복지가 아니다 이거. 저번에 그때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군인들 그 월급 병사들 월급 조금 더 그런 것도 아마 그것도 있었을 복지국가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46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때 공약했던 기초연금, 그다음에 무상보육, 그렇죠? 그다음에 4대 질병 뭐 그런 거. 근데 나중에 이제 비급여 부분은 빠졌지만 4대.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46조가 연간 46조가 아니라 5년 동안 하는 게 46조인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이걸로 한 3조 정도 하고, 둘째는 좀 늘려서 한 6조 정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해가 되면 좀 18조가 많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4년 동안, 5년 동안에 46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취임한 그 다음에 2013년은 계획 짜느라고 못하니까 빠지고, 그럼 결국 나머지 4년 동안 46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년으로 나눠보면은 한 12조 정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복지가 그 규모가 얼마냐면은 12조 정도 되는 거예요. 연간 12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초연금을 계획을 얼마로 잡았냐면은 4년 동안에 한 18조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기초연금이 4년 동안 18조면은 한 해에 예를 들어 얼마인 거예요? 4조 뭐 5조 막 이렇잖아요. 근데 올해 기초연금으로 필요한 재원 자체가 한 7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해마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계획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계획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 복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도 돈을 쓰지만 그 지방 정부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고 보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보육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율이 낮아요. 한 50% 정도밖에 안 해주고, 그것도 이제 서울시는 더 작고 이제 좀 잘 나가는 지자체하고 잘 나가지 않은 지자체하고 다른데 평균 한 50% 정도.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가 50% 정도는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이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70%를 중앙정부에서 대고 나머지 한 30%를 지방정부에서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냥 그래서 얘기는 그거예요. 그 하겠다고 하는 복지 자체가 별로 없었고, 해봤자 기껏 10조인데 이게 이제 불가능한, 연간 10조인데 이게 불가능했다. 한 가지는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될 지방정부의 부담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분을 빼더라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그런 재원을, 이게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돈을 그렇게 얼마 들이지 않고도 복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이 135조를 어쨌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냐면은 50조 정도는 새롭게 재원을 추가 발굴을 해요. 증세를 해요. 증세 아닌 증세. 증세 아닌 증세 같은 뭐 이런 증세를 50조를 5년 동안 하고, 나머지 한 85조 정도 되잖아요. 요거는 기존 이 프로그램을 절약해가지고 마련해내는 거예요. 근데 85조를 이것도 이제 뭐 한 해에 한다는 게 아니라 4년 나눠서 하는 거니까 좀 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근데 뭘 줄이냐,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국정과제 재투자라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 다른 사업 하던 걸 접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국정과제 재투자가 뭔지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그 느낌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하던 거 줄여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마련하는 게 아닌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 대체하는 거. 그런 거죠.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마련한 사람, 이 안을 마련한 참모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국민들은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 50조 증세도 보면은 금융소득 과세 강화하는 거. 그래서 그 2013년인가 뭐죠? 그 금융소득을 예전에는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합산과세하고 종합과세하고 했잖아요. 근데 2013년에 4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한 뭐 몇 조든가 뭐 몇 조도 아니고 몇 천억인가 그거를 과세를 강화하고 나머지는 뭐였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경제 양성화 이거를 잘못 말해서 지하경제 활성화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비과세 감면 정비 이 두 가지였어요.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조 정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 수치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한 200조에서 뭐 210조, 20조 뭐 걷는다라고 하면 비과세 감면을 한 30조 정도니까 전체 세금 거두는 거에 한 12% 정도를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비과세가 그것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감면을 한 연간 5조 정도 줄인다. 그러면 합치면은 한 3조든가 뭐 그렇게 줄인다. 두 가지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비과세 감면 줄이는 지금 누가 많이 줄이고 있냐면은 우리가 다 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득공제 많이 주던 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다른 거 없이 이걸 하기 때문에 문제긴 한데 증세 아닌 증세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비과세 감면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세수가 지금 계속 부족하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재정 적자 상태인가요? 네? 지금 재정 적자 상태인가요? 올해도 아마 적자 날 거예요. 작년에도 세수 부족이 한 8조 정도 났다고 했고 그다음에 상반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세금이 안 거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세수 진도율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사실은 뭐 상반기에 세금을 얼마 걷었냐 이게 상반기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에 세금을 많이 걷는데요. 그래서 50% 이상 나야 되는데 올해는 목표한 세수액의 한 상반기에 45%밖에 못 걷었다. 이런 식으로 가서 하반기에 55%다 걷는 건 어렵다. 작년에 상반기에 목표치 대비 한 46% 정도 걷었거든요. 하반기에 54%를 거두면 목표 대비 다 걷는 건데 그걸 못 걷어가지고 한 8주 정도 세수 부족액이 나서 이제 부채가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그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저 2013년 마이너스 46 이게 매해 나는 재정 적자 규모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또 상반기. 그래서 이제 하반기까지 다 봐야 하지만 상반기에 적자가 크게 나면은 하반기에 그걸 메꾸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상반기에 이제 적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써야 될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불용액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자를 메꾸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걸 다 못 메꾸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적자가 나는 왜 이런 상태가 됐냐. 뭐 거창한 복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에 뭐 그 전에도 우리가 세금을 사실은 많이 거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세수를 더 걷어야 될 그런 시기에 감세를 하는 바람에 이게 세원이 이렇게 확 줄어서 지출은 막 늘어나려고 하는데 세원 자체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 조세 부담률이요.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조세 부담률 추이를 보면 75년부터 우리가 원래부터 국가의 그 어떤 그 규모가 작은 나라였는데 쭉 증가를 하는데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말이 되면 한 21% 정도까지 증가를 했다고 해요. 21%. 그랬다가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줄어서 지금은 19.7%까지 안 하고 한 19% 정도 해서 GDP 대비 한 2%포인트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속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해서 OECD 평균에 좀 근접을 해야지 우리가 복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감세를 함으로써 정치하는 거죠. 근데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세율을 내려줬다고 해서 항상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나의 명목소득이 계속 늘어나서 과세 표준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세율이 그대로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은 세금이 많이 거치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명목소득이 늘어나니까 이 과세 구간이 있는 거니까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근데 이제 세율을 줄여주면은 이게 세금이 확 줄어든다기보다 어떤 좀 정체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현재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로 복지를 못할 뿐 아니라 적자 문제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증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그 김무성 씨가 원래 건전 재정론자 김무성 씨라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세론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아무래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세 얘기를 이제 아무도 꺼내지 않았는데 김무성이 약간 뭐 박근혜하고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겠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도 있겠고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 낮은 조세 부담률 생각해 볼 때다. 그래서 증세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동안에 그 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증세 아닌 증세 노력을 계속 해왔어요, 현 정부가. 근데 어떤 증세 아닌 증세 노력을 해왔냐면은 여기 밑인데요. 작년에 소득세제 개편 논란이 있었고 이때는 이제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 공제 주던거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증세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중산층 증세다 뭐 해가지고 많이 후퇴를 했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대소득 과세 문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죠. 그 올해 2월 달에 2월 16일인가 부동산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차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월세 내는 거에 월세를 소득공제로 하게 해줘서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근데 이제 더 목적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걸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임대 소득을 받는데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세금을 안 냈던 많은 집주인들, 땅주인, 집부자들이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 2월 초에 나왔던 임대소득 과세 방안은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집주인들이 반발이 많으니까 이거를 계속 후퇴시켜가지고 지금은 다주택자라도 임대소득이 뭐 연간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그걸 분리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후퇴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렇게 도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죠. 그래서 기업이 유보금으로 쌓아둔 것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근데 이제 무조건 과세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100억 정도를 쌓아두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뭐 해외 투자로 뭐 한 반 정도는 봐줘요. 반 정도는 그냥 뭐 기업이 유보금으로 쌓아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액이라는 걸 그래서 한 반 정도로 이제 좀 어떤 정하고 이제 그것이 근데 이제 유보금이라는 게 그냥 현금으로 있지는 않아요. 현금으로 있지는 않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위해서 땅을 구입하거나 이렇게도 한대요. 그래서 공장을 구입하거나 이렇게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제외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데도 이렇게 기준액이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데 그걸 피하려면 배당을 주거나 인건비를 주거나 그래서 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피해라.
이게 이제 기업소득 환류제도인데요. 이거를 하는 목적이 이제 배당으로 이제 주게 되면 배당 소득이 나가고 인건비로 주게 되면 임금 소득이 나가니까 이게 바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가계 소득 환류 제도다. 그 김무성 씨가 그 아이디어로 그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가계 소득이 부족하다. 이런 그 문제 인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해결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인건비 증가분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이 대상은 결국은 재벌 대기업이 될 텐데요. 그 삼성의 정규직 노동자들 정도가 이 대상이 될 테고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대주주들이 오히려 더 이득이 될 테고 이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중산층이야 저소득층한테 돌아가는 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기업 상속세제 개편이 있었어요. 원래 기업 상속세제는 가업 상속세제죠. 중소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상속세를 매김에 따라서 가업이 제대로 상속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중소기업에게 주는 특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개편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중견기업에게도 주도록 그렇게 만화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거의 중견기업 이하는 다들 거의 상속세를 물지 않고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가 합쳐놓고 보면은 올해 어떤 세제 개편이 있었냐 보면은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결국은 대기업 종사자들이나 주주들한테 좋은 것이었고, 그다음에 가업 상속세제 개편도 중견기업 사장들한테 좋은 것이었고, 그런 것이었고, 임대소득 과세제도는 방향은 바람직했지만 최종적으로 도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좀 미약하게 도입됐다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누구만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서민 중산층이 사실상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 내년부터 폐지가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비과세 감면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금융소득에 대한. 서민 중산층은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서민 중산층은 사실상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냥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에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 우대 종합저축을 하려면 좀 더 서민층에게 특화한 그런 방식의 걸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어떤 배경, 조세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와 그다음에 증세의 필요성, 그다음에 세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직 저 시간 남으시죠? 네. 그러면 질문, 이 파일 이제 닫고 다른 파일 열 거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저기 네. 네. 그러니까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실제로 배당이나 임금 인상도 노동자들한테 대기업 정규직한테 주게 되는 거고 애초에 이익이 발생할 시점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발표한 거 가지고 토론할 시간이 있죠. 지금 여기서 끝내고 완전히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질문 있으면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예. 교체 예, 하시죠. 동영상 끝. 예.